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영화들 직접 보고 싶진 않으시죠?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분명 기분이 나빠질 거 알면서도 그 미친 장면들이 주는 시각적 충격을 기다리곤 하거든요. 이건 관객의 호기심이라기보다 감독이 설계한 정교한 유혹에 가깝습니다.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이번엔 또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기묘한 감독, 바로 라스 폰 트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이 남자는 정말 예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세상을 조롱하는 걸까요? 이 영화 2부에서는 터부시되는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페도필리아, ним포매니아, 살인충동, 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폰트리에는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우울 3부작을 끝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기어이 다 보여주고 맙니다. 폰트리에가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고상한 남자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말입니다. 영화 내내 우리를 안심시켰던 그 지적인 대화와 공감의 시간은 결말에 이르러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배신당합니다. 감독은 비웃듯이 묻는 거죠. 너희도 사실 이렇지 않아? 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분명히 금요일에 올라갔을 거예요. 조금 빨리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일찍 원래 올리는 시간에 맞춰서 올렸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오늘이 4월 1일 바로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게시물로라도 뭐 사기라도 한번 쳐야 되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그런 뭐 소재가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또 뭐 4월 1일에 맞춰가지고 뭐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했었는데 그것도 뭐 일정상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금요일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한 번씩 치셨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년 중에 가장 장난을 많이 치고 싶은 날이기도 하고 그 장난들이 합법화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막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게시물 같은 거 올리고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뭐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거짓말 말고 그냥 가볍게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농담 같은 거짓말들 한번 그냥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이거 봐요. 이거 뭐 귀엽죠? 이거 이따가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물고기 모양 오더먼트인데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재수없는 일들이 조금 생기고 그래가지고 액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겸사겸사 세이투시에서 세일을 하길래, 반값 세일을 하길래 이거를 하나 들여오게 됐어요.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친구라고 하는데 현관 쪽에 붙여야 되나? 여튼 이게 좀 귀여워서 여기에다가 붙였는데 행운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우제 지낸다고 인형 달아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긴 한데 드림캐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방에 걸어놓기도 하고 막 그런데 괜히 이런 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든든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기운을 좀 빌리고자 이렇게 달아놓게 됐습니다. 영상으로는 확인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귀여운 것 같아요. 또 머리가 벌써 엄청 많이 내려왔죠. 완전히 앞머리 덮는 머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짝 가름 아래 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앞머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제일 좀 예쁜 기장이 눈을 약간 덮을랑 말랑 하는 그 기장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머리가 조금 빨리 기는 편이라서 최대한 빨리 다시 미용실 가서 한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무튼 또 한 주를 살아남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ним포매니아 볼륨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어요. 볼륨 1에서는 조가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첫사랑과 다시 재회해서 관계를 가지는 것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줬다면, 볼륨 2부터는 사건을 비추는 렌즈를 조금 더 좁히고 설명과 진단 그리고 마무리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제 조가 이 지경이 된 그 시점으로 시선을 옮기고 영화의 톤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젖어 미친 행동을 하던 인간이 잃어버린 쾌락을 되찾고 손을 넣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며 빠르고 검게 물들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섬뜩하고 징그럽습니다. 매우 자기 파괴적이고 도무지 같은 인간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위의 행동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한 주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보상이 될 수 있는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가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볼륨 1에서 존은 운명적으로 제외한 제롬과의 성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질에서 어떠한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감각을 되찾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관계를 가져나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화면의 시선은 조의 어린 시절로 회귀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12살 때 들판에 누워있던 자신을 떠올리며 그때를 셀리그만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만으로 몸이 두둥실 떠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영혼이 공중으로 뜨게 됩니다.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 기억이자 자연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무언가가 보이게 되는데 두 여성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행색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자 셀리그만은 정색을 하며 신성모독이라고 흥분하여 그들의 정체를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하나는 발레리아 마실리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이자 역사상 최악의 ним포매니악 환자였고, 또 하나는 바로 바빌론의 창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악명 높은 두 여성을 보게 된 것이고, 그들 역시 ним포매니악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존은 평생 그 여성들을 자신을 심판하는 성모 마리아의 변주라고 생각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녀가 ним포매니악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셀리그만은 그저 한다는 이야기가 수학적인 이야기들과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를 통해서 존은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셀리그만은 일평생 동안 여자와 관계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애석하게도 진실이었습니다. 셀리그만은 무척 당혹스러워하지만 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호기심일 뿐 성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욕자임을 자신 스스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성적인 쾌락을 가지기보다 다른 문학적인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대신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껏 셀리그만이 조의 에로틱한 이야기에 무심했던 이유, 유혹을 하지 않았던 이유, 이런 것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위에서 셀리그만이 책으로 가득 찬 바닥 위로 천천히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두 캐릭터 모두 평범함, 무감각함, 그것들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연의 상태로 느끼게 된 조의 오르가즘, 황홀경은 지식의 바다를 부유하게 되는 셀리그만의 내려앉는 상반된 황홀경과 연결되게 됩니다. 쾌락이 거세된 세계를 살아가는 셀리그만의 일생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셀리그만을 조금이나마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인지 존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제6장 셀리그만의 방에 걸린 성화를 보고 이번 장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름 짓게 됩니다. 셀리그만은 기독교 역사의 거대한 분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거대한 모티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구원과 변모에 대해서 집중을 한 반면 서방교회는 십자가와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는 셀리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상학을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오게 됩니다. 조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고통을 향해 나아갔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쾌락을 넘어 조는 제롬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호텔 식당에서 스푼을 질 안으로 집어넣어 그것들을 숨기는 음란하고 음탕한 장난들을 치면서 말입니다. 성적인 쾌락 자체가 아닌 관계라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조는 피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결국 출산을 하게 되고요. 제왕절개로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섬뜩하게 웃으면서 탄생하는 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조는 분명히 그 아이가 웃음을 짓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셀리그만은 웃으면서 탄생하는 아이는 바로 사탄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는 그 아이에게 신경과 사랑을 쏟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사랑을 약간이나마 훔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질투까지 하게 돼요. 제롬은 심해지는 집착과 성관계에 매달리는 그녀의 행태에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종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남자들을 낚는 조의 루어는 섹시한 옷조각이 아니라 단정한 피아노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 고장난 척하면서 남자들은 낚기 시작했고 은근하고 도발적인 스킨십을 통해 그들을 순식간에 유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낚시는 조에게 있어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막상 종용한 것은 남편 제롬이었지만 조를 볼 때마다 드는 불편한 마음과 불쾌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조가 자신의 시야에 보일 때마다 괜히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탓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는 자신 스스로 흥분되는 상황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됩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자기 집 앞에 돌아가는 양아치 같은 흑인 남자와의 관계를 떠올린 것이에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녀를 흥분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통역사를 고용해 그 흑인 남자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장소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게 되면 한 여자가 있을 거다,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하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존은 그 장소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자 진짜 그 흑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찾아온 것은 혼자가 아닌 2명이었습니다. 이 흑인 남성이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교접 중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명 샌드위치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실제로 거칠게 삽입하는 장면을 어떤 모자이크도 없이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유례없는 충격적인 교접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었어요. 2명은 거친 신음소리를 내면서 조의 구멍에 마구 집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 불쾌한 듯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틈을 타 조는 방문을 열고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는 그 남성들을 향해 라는 단어를 가감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셀리그만은 조가 벌였던 행위 자체보다 그 N 단어, 그 선택 자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대로를 부를 것이라며 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셀리그만은 그런 그녀를 향해 정치적 올바름과 올바른 단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녀의 생각이라기보단 라스 폰트리에가 그녀의 입을 잠깐 빌린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폰트리에는 때때로 조의 입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모두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조롱을 표하는 바였어요. 조는 그 일로도 제대로 된 감각을 되찾지 못하자 이번엔 어느 비밀 모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여자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조 역시 그들처럼 뭔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같이 순서를 기다리는 여성들의 신체를 보아하니 여기저기에 상처와 매질을 당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윽고 호스트로 보이는 남자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K로 불리게 됩니다. K는 처음엔 조를 쫓아냈지만 조는 개의치 않고 그 모임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삼고초려라고 할까요? 그 끝에 K는 결국 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라는 것은 마조이스틱한 성향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BDSM 플레이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육체적 접촉 없이 심각한 수준의 매질을 당하는 것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고, 조는 당황스럽긴 하지만 결국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약속된 공간과 관계 속에서 조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파이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파이도, 충성스러운 이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K가 멈출 때까지 그 행위는 절대 끝날 수 없었고, 어떠한 세이프 워드조차 하나 없이 엄청난 가학성애적 폭력이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게 관계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관계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요람에 자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집을 나서기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모험 전체를 통틀어 그녀가 왜 셀리그만에게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첫 순간입니다. K와의 경험은 조를 마지막 장까지 이끌게 된 것이었어요. 조는 자기 학대적인 행위를 하며 모든 감각들을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미쳐버린 행보와 방치된 아들 마르셀은 위험한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할 뻔했고, 이때의 장면과 음악은 안티크라이스트에서 본 첫 장면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연출되게 되었어요. 남편 제롬은 조의 광적인 행보에 마르셀과 함께 그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자신의 아들과 첫사랑을 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제롬은 자신의 아들을 위탁 가정에 입양시켜 버리게 되었고요. 조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분노에 셀리그만이 대접한 찻잔을 우발적으로 벽에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제 7장으로 이야기는 넘어가게 됩니다. 거울이라는 장이에요. 조는 색정증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봤던 집단 상담 같은 것에 나가게 돼요. 상담 프로그램이었고, 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끼리 모여 테라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ним포매니악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상담 선생은 자기 자신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도착자라고 단어를 정정하고 상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모든 자극이 될 만한 것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집안에 자신의 클리토리스를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모든 모서리에 스펀지를 덧대고 그것들을 광적으로 테이프를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 너머를 비출 수 있을 것 같은 기물들에 페인트를 칠해버리게 돼요. 그 모든 감각들을 스스로 거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본능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폰트리에는 본능에 집착하는 것에 끊임없이
다시 의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인류가 태초부터 씨름해온 절박한 질문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렇게 몇 주간 어떤 성적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존은 ним포매니악인 자신 스스로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자신의 방어 기제를 앞세워 이 모임을 파탄내버리고 상담에 참여한 다른 이들을 한없이 조롱함으로 이 장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제8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존은 사체 수급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장은 웰렘 데포가 연기를 한 L이라고 불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L은 그녀의 끊임없는 남자 경험을 토대로 쉽게 돈을 갚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한 보복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조를 확실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K와의 만남으로 인한 발전된 사디스트 고문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에는 돈을 받아내기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아마추어 깡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섬뜩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채무자였을 것이고 그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이 남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의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놓고 말입니다. 남자의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은 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의자에 강제로 묶어놓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흥분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적 취향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음을 조는 이미 알아봤고 조의 성적인 이야기들 속에 아이들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남자의 성기는 그 이야기들에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괴로움이 섞인 얼굴로 자신이 페도필리아임을 들킨 것에 커다란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흐느끼는 이 남자의 성기를 조가 구강 성교로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는데 셀리그만은 그 행위 자체의 의문을 품습니다. 조는 그 남자가 안쓰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치심의 고통을 느끼는 그에게 하는 최소한의 사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는 느끼게 됩니다. 이 남자와 자신은 비슷한 처지에 놓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후에 조는 자신의 후계자를 찾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후계자 같은 건 키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은 그녀의 의사가 어쨌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10대에게 접근해 칭찬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하고 쉽고 빠르게 낚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결국 한 여자아이를 타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미아고스 배우가 연기하는 P라는 소녀였어요. 뭔가 자연스레 가엾은 마음이 들게 되고 보호 본능을 이끄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체에 역겨움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 P에게 스며들어갔고 점점 접근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P 역시 조를 의식하고 그녀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P에게 전달했고 그녀와 라포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데모와 딸 같은 관계인 줄 알았던 둘의 관계라는 것은 점점 더 섹슈얼함이 추가되고 발전하게 되었고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감정이라는 것이 둘에게 싹트게 됩니다. 조는 P에게 접근한 이유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고 둘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연인 그 너머의 것 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의 직업 철학에 맞지 않게 이 험난한 수금 일에 P는 총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조는 그것을 빼앗았고 짜잘한 마차를 벌이기도 했었어요. 이런 와중에 어느 집에가 수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문패를 보니 충격적이게도 제롬의 이름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났던 남편 제롬 말입니다. 도저히 제롬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조는 이제 너도 혼자서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회를 주는 척 P에게 일을 맡기고 슬쩍 빠지게 돼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P는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와서 자신의 성과를 조에게 자랑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어느 날 조는 제롬의 집을 찾아가 먼발치서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충격적이게도 나체로 돌아다니고 있는 P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신을 목격하고 조는 그 충격에 남부로 떠날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하지만 조가 느낀 건 복수심과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배신감에 결국 제롬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 둘이 나타날 골목에서 P에게서 빼앗은 총을 가지고 그 두 명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윽고 그 골목에 두 명이 등장하게 되었고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와 제롬의 머리에 총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결국 둘은 최악의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고 제롬은 잠깐 생각이 교차하는 듯 하다가 조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참하게 조의 얼굴을 뭉개버리고 조의 시선 앞에서 피와 보란듯이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조와 제롬의 첫 번째 관계처럼 질에 3번, 항문에 5번, 또 다른 피보나치 수열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비참하기 그지없이 누워있는 조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조를 셀리그만이 발견해서 데리고 온 것이었고요. 발사되지 않은 총에 대한 회한을 하는 조에게 셀리그만이 그 총의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해가 뜨게 되었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이야기 끝에 셀리그만은 그녀를 위해 이야기를 한 것인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든 그녀의 행적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죄의식은 당신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당신의 길을 따라 살아왔다면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이지 신경 쓰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의 편이 되어줍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조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했고 아무도 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셀리그만의 결론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뻔한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이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많은 것들이 재정립되고 씻겨나간 듯해 보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들이 정리된 듯 새로운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을 향해 꿋꿋이 맞서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리그만에게 인생 최초의 친구라 표현하며 감사를 전하게 되었어요. 셀리그만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다 문을 닫고 흐뭇한 모습으로 퇴장을 합니다. 조는 새벽 동안 계속된 이야기에 지쳐 불을 끄고 다시 잠에 들었고 그렇게 영화가 끝난 줄 알았을 때 다시금 방문이 열립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셀리그만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뭔가에 홀린 듯이 조에게 다가갑니다. 그녀가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듯 하다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제낍니다. 충격적이게도 셀리그만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성기를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조를 강간하려고 할 때 조가 이상함에 눈을 뜨게 되었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불발인 줄 알았던 총을 마침내 다시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검은색으로 가려졌고 셀리그만의 말이 들려오게 됩니다. You fucked thousands of men. 감독들의 성향이라는 것은 매우 다르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빠져들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추천받은 영화나 우연찮게 본 영화들로 영화의 재미에 빠져들게 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감독들마다의 색채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미학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매우 상이하고 독특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좋아하는 감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다양한 매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독한 영화를 봤다 하는 분들은 입을 모아서 라스 폰 트리에르는 사이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냥 영화에 미친놈이 아니라 진짜 미친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남자가 보여주는 행위들의 수위는 가공할 만합니다. 포르노가 아닌데 실제 교접 장면에 나오게 되고 성기 노출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이고 나체로 사람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ним포매니악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영화 총 러닝타임 4시간 동안 줄여거리고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쉽게 보고 죽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철학적인 가면을 쓴 채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흑인을 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셀리그만이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를 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괜히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호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폰트리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라스 폰 트리에르 감독의 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유독 등장하고 있는 모든 여성 배우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라스 폰 트리에르는 여성 혐오자인가? 흥미롭게도 라스 폰 트리에르 본인은 내 영화 속 여성 주인공들은 곧 나 자신이다 라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폰 트리에르 감독은 일생 내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신이 겪는 우울증, 공포, 자기 혐오를 여성 캐릭터에게 투사하곤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성이라는 것은 박해받는 순수함, 통제 불능의 본성을 상징하고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 내면에 갇혀있는 고통들을 배설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울 3부작 모든 영화들에서는 완벽하게 여성 서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들에서 남자들은 되게 무능하거나 위선적이거나 가학적입니다. 서사를 이끌고 고뇌하고 끝까지 부딪히는 주제는 언제나
꽤나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폰트리에가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스 폰트리에 감독은 여성을 혐오한다라기보다는 인간 종 자체를 혐오하고 그 중에서 특히 위선적인 남성을 증오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증오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성 캐릭터를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플롯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여성 혐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라스 폰트리에가 선택한 그 결말이라는 것이 왜 이런 형태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라스 폰트리에에 대해서 알아야 했어요. 이 감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결말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감독은 지독한 염세주의자입니다. 세상을 위선으로 가득 찬 곳으로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고통을 지적으로 해석하고 유의처럼 소비하는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등장인물이 바로 셀리그만이었습니다. 셀리그만은 영화 내에 이성적이고 지적인 태도로 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이해하는 남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안전한 남자, 깨어있는 척하는 남성, 혹은 지적인 페미니스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자 페미니스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에서 그는 그 모든 태도를 단 한 번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셀리그만의 행동은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대화를 단순한 욕망으로 격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관객들이 분노를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끝내냐? 차라리 여기에서 끝냈어야 된다. 조가 잠들고 셀리그만이 조용히 나가고 문이 닫히고 그대로 페이드 아웃. 여기에서 끝냈어야 됐다. 차라리 이게 더 완성도 있는 결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폰트리에는 일부러 그것을 박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은 너무 아름답고 교양 있는 결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결말은 셀리그만 같은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이론으로 자신을 포장한 채 그 욕망들을 숨기는 인간들, 그것들을 가장 추하게, 가장 노골적으로 폭로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결말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뻔하다, 너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셀리그만이 가지고 있는 잘 빌드업된 캐릭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멍청한 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편인 척하면서 그들을 무리에 섞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음흉한 남자들을 비꼬기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결말을 보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셀리그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소비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아이콘이 된 배우이고 뮤즈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기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꽤나 훌륭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특히 라스 폰트리에의 무울 3부작이라고 부르는 안티크라이스트, 멜랑콜리아, ним포매니악에서 보여준 파격적이고 헌신적인 연기는 평단의 극찬을 받기도 했었어요. 연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차분하고 정적인 이미지, 하지만 그 이미지 속에 숨은 날카로운 검과 같은 위태로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그녀의 특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복잡하고 어두운 내면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묘미예요. 이런 특성은 그녀가 보여주는 음악에서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배우로서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낮고 읊조르는 듯한 특유의 속삭이는 창법이 특징이에요. 소녀스러운 음성이 그녀의 독특한 창법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뮤비에 등장을 한 적도 있었어요. 조니 데비랑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반 가게에서 첫눈에 반해서 몰래 훔쳐보고 동경하는 그런 한 여성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련함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샤를로트 갱스부르는 프렌치 시크의 정석이자 아이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꾸밈없는 머리에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가죽 재킷, 생로랑 재킷, 이런 것들이 그녀를 상징하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특히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토니 바카렐로의 뮤즈로 활동하면서 패션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콘이 되었든 간에 제 시선에서 그녀가 끼치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너무 우울하고 가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우가 보여주고 있는 자기 파괴적인 연기라는 것이 그냥 외부에서 단순히 보기에는 연기에 인생을 갈아 넣은 것처럼, 또는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프로의식으로 매우 존중받고 존경받을 것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도를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안티크라이스트나 ним포매니악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열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 부족할 만큼 파괴적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을까봐 이제는 이런 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너무 내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가학적입니다. 하지만 샤를럿도 본인은 인터뷰에서 오히려 통제된 삶보다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 자유를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연기 과정과 촬영들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작업에 투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진정성으로 추앙받던 시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예술들의 형태를 지속 가능한 예술로 변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시선도 많아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영화, 예술사에 족적을 남겼을지언정 그 대가가 개인의 평온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괜히 갱스부르라는 이 배우를 보고 있자면 소름이 돋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영화 내내 은근히 암시되는 라스 폰트리의 정치적 성향, 망상들을 엿볼 수 있었고, 폰트리에는 이처럼 자신의 페르소나를 때때로 조 또는 셀리그만 다른 영화에서 다른 캐릭터들에게 순식간에 갈아 끼워서 그들의 입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또는 시선들을 관객들에게 감추지 않고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 태도는 매우 도발적이고 도전적입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사실 너희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잖아. 다 찌질하고 변태인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너희도 좀 솔직해져 보시지 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요, 그 미국의 UFC 파이터 시언 스링랜드가 좀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1부, 2부로 나눠서 님포미니악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었고,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김봉남 살인사건에 이어서 여성 중심 서사를 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게 꽤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다음 주는 어떤 영화를 또 들고 올지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제 채널에 맞게 빡센 것들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장난 아닌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들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주일이 딱 지나고 자리에 다들 모여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새로운 집도 점점 제 마음에 들게 꾸며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간도 엄청 잘 꾸며서 제가 애착이 넘치는 공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 와중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안 좋았으면 다음 주 더 괜찮을 거고 그렇습니다.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자고요. 비록 영화는 맨날 쓰리 같은 거 진짜 맨날 사람 멘탈 갉아먹는 거 그런 거 들고 오지만 재밌잖아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번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 푹 쉬세요. 푹 쉬시고 좋은데 많이 놀러 다니시고요. 벚꽃 피고 꽃도 피고 난리 났죠? 그런 거 구경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끼리 가도 좋고 뭐 해도 좋지만 보고 즐기자고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재밌는 영화,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좀 빨리 좀 잘라야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